제가 이제 연구실에 와서 처음에 이제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은 우리의 어떤 이 문화나 이런 걸로는 좀 상상이 잘 안 가는 생활 진원부 아닙니까? 지금 이거 뭐라고요? 사생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혜안쌤의 북토크 사회를 맡은 복희씨입니다. 북토크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음, 예. 일단 혜안쌤도 줌으로 접속하신 분께 직접 인사 한번 네, 하고 나가. 안녕하세요. 네, 이게 쿠바와 의생활을 이제 쓴 김혜완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이렇게 스페인에 멀리 있는데 저도 이제 멀리서 출판이 된 책이잖아요. 한국에서 됐으니까. 근데 이렇게 세상이 좋아져서 팬데믹 팬데믹에 이 준선물인지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네, 일단 북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혜완쌤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소개도 할 겸 해서 이제 그동안에 쓴 혜완쌤이 쓴 책 중심으로 한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제 그 책 소개 일단 끝없는 생명의 이야기 돈키호테 나왔었는데, 일단 처음 나온 책이 제가 알기로 뭐 다른 10대의 탄생이 있긴 한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얘기고, 여기 들어와서 이제 공부하면서 내게 된 첫 책이 아마 그 리좀 나의 삶 나의 글, 또 들레즈 가타리가 쓴 1000개의 고원을 릴라이팅한 거, 그 다음에 네. 이제 쓴 게 아마 그 돈키호테 음, 책 속에 뭐 이제 처음에 나왔던 책이 하나 있었고, 그걸 다시 이제 개정한 것이 이번에 작년에 나온 그 돈키호테 끝없는 생명의 이야기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 쿠바와 의생활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서양 철학을 공부했다가 다시 이제 문학으로 갔다가 지금 의학으로 다시 또 음. 방향을 바꾼, 굉장히 장르가 굉장히 좀 거리가 먼 장르를 엉뚱엉뚱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관심사 이렇게 공부하는 그 분야가 이렇게 좀 바뀌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네. 그 분야들을 관통하는 혹시 어떤 키워드라고 그래야 되나? 뭐 거기서 찾은 어떤 비전 같은 게 지향점이 있는가? 이게 좀 궁금했어요. 음, 네. 그러니까 지난 제 10년의 공부인데, 음, 어, 저도 사실은 이렇게 당연히 모두가 그렇겠지만 이렇게 바꿀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고요. 제가 이제 연구실에 와서 처음에 이제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은 이제 10대 후반, 그리고 이제 책을 쓴 거는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아, 좀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청년기 때, 음, 이제 청년 시작했을 때, 그, 그냥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거나, 밖에서 이제 세상이 말하는 게 그냥 그대로 이제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스스로 문제를 좀 발견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삶을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어떤 기준을 세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철학을 공부할 때는 가장 컸었고, 그걸 하는데 이제 철학이 되게 이제 도움이 된다고 저는 느꼈어요. 어떤 이제 음, 이제 논리라던가 어떤 음, 개념이라던가, 그리고 특히 이제 들레즈 가타리가 쓴 천개의 고언이, 예, 그 일반인들도 읽고 이제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다라는 기획으로 쓰여졌던 책이었어가지고 저랑 이제 잘 맞았었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책을 내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뉴욕을 이제 연구실의 MBQ 프로젝트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돈키호테를 읽게 됐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때는 되게 우연이었어요. 돈키호테는. 그거는 이제 연구실에서 당시 이제 시리즈로 이제 고전을 소개하는 그런 책을 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때 곰쌤이 왜 그러셨는지 저한테 그냥 돈키호테를 주셨어요. 너는 돈키호테를 음, 해라 이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선배들도 하는 프로젝트고 하니까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돈키호테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뉴욕에 가면서 돈키호테를 이제 들고 갔죠. 책을 써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돈키호테를
여러 번 읽으면서 그때 좀 사유를 하고 세상을 보고 어떤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철학만이 능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처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문학을 읽으면서 음, 어떻게 보면 문학이 더 직접적으로 어떤 논리만으로는 표현될 수 없는, 이성과 논리로는 표현이 될 수 없는 영역까지도 직접적으로 이제 파고들 수 있구나. 좀 그런 이제 돈키호테를 읽으면서 좀 그런 충격을 받았었고, 거기에 이제 제가 22살이 막 됐을 때 뉴욕에 갔는데, 그 뉴욕에서 3년을 살았던 그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약간 좀 넓이가 확 생겼던 어떤 시기였는데, 세상을 보는 너무 사람이 다양한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그 약간 그 뉴욕과 지성이란 책에도 썼는데 약간 인간의 좀 미친 존재감? 그러니까 인간이 저렇게 다양하고 약간 좀 속된 말로 하면 저렇게 또 또라이 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너무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진짜 다 그 막 인종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한데 또 어떻게 또 저렇게 어울려 사는 모습?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우리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에, 원고 청탁으로 알바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인터뷰 알바 같은 걸 좀 받았었어요, 잡지사에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고 다니는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음, 생각보다.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직접 듣고 이런 현장으로 가는 게 되게 재밌다. 뭔가 이런 그 경험이랑 이제 돈키호테 읽은 것이 이제 만나면서 제가 읽었던 문학 작품 중에 가장 생생하고 재미있었던 남미 문학을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그때 제가 또 히스패닉 동네에 살기도 했어요. 음, 예, 워낙 이제 뉴욕이 영어랑 스페인어가 같이 쓰이는 동네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쿠바로 가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해주셨고, 이제 저도 그때 남미 문학을 공부할 거면 그냥 그 남미 사람들이 사는 곳,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쿠바도 이제 남미고 그 스페인어도 배울 수 있고, 그래 가자. 뉴욕보다 더 생생하겠지 하고 어떤 정보도 없이 무식하게 그 남미 문학을 하려면 다른 나라에 갔어야 됐는데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 간 거죠. 음, 그래서 가서 보니 이제 쿠바가 이제 돈키호테 이제 책을 얘도 좀 썼지만 생각보다 이제 남미 문학을 공부하기에 좀 적합한 곳이 아니었고, 음, 네, 어떤 문학 수업 같은 것이 좀 지루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어떤 문학 공부의 현장이 아니었었고,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하던 차에 어쨌든 저의 방향은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사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고 싶고, 조금 더 사람 공부를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잡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쿠바에 가서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보면 우연이자 운명이었는데,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쿠바 의학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쿠바에 가지 않았으면 제가 의학이라는 걸 생각도 안 했을 것 같고, 어쨌든 철학, 인문학 이렇게 혹은 뭐 인류학 이런 쪽으로 갔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구체성을 가진 좀 사람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공부 이런 쪽으로 방향을 가져가다가, 그게 꼭 이제 철학 철학의 그 통찰을 하는 걸 꼭 철학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 어 풀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그 방향을 가져가던 차에 이제 쿠바 의학을 만났는데, 좀 그건 이제 또 다른 어떤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의학의 환자와 의사의 현장에 저럴 수 있다는 걸 제가 상상을 못 해봐 가지고, 쿠바에 가기 전에 한국이랑 이제 미국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게 의학만큼 좋은 기술이 있나? 어떤 그 사람을 알고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당시에는 약간 미친 생각 같긴 했지만 일단 해보자, 의학 공부를. 음, 그래서 이제 음, 의학을 도전을 해봤고, 근데 그것도 안 맞으면 못하는 거니까. 근데 음, 1년을 공부를 했는데 제가 너무 재미있게 해가지고 공부를, 이게 음, 맞는 길 같다. 그래서 어쨌든 몸과 마음이 연결이 돼 있고 몸이 어떤 그 집안이니까 이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음, 이렇게 이제 오게 됐습니다. 혹시 그 세 개의 영역을 이렇게 관통하는 뭔가가 지금 잡히는 게 있나요? 잡히는 거요? 음. 어, 그렇게 그냥 우연을 계기로 이렇게 왔지만 와보니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음, 저도 기본적으로 철학 공부를 시작했을 때부터 좀 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생생하고 재미있게 살까라는 관심이 있었어요. 생각을 음, 해보면. 그러니까 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것이 뭐 옳고 그른가, 음, 그것이 이제 이로운가 해로운가 이런 어떤 이분법 이전에 어쨌든 결국은 사람이 뭔가를 하는 건 재밌어서 하는 거고 잘 살고 싶어서 하는 거고 거기에 음, 몸이 끌려서 몸과 마음이 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올바른 소리가 있더라도 자기가 그게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음, 그런 차원. 음, 그래서 이제 철학 공부할 때 니체도 되게 좋아했었고 어떤 그 음, 몸에 대한 이야기, 음, 어, 어떤 이성 이전에 존재하는 어떤 욕망과 몸의 차원 그런 거에 되게 끌렸던 이유도 결국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것인가? 조금 더 생명이 생명답게 살 것인가? 음, 그런 글들을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예. 음, 철학이나 문학을 할 때도. 지금 아, 와서 맞춰보니. 제가 듣다 보니까 예. 혹시 그 남미 문학을 이제 하고 싶다고 음, 하니까 봄쌤이 쿠바로 가보지 않을래라고 하신 거 음. 아니에요? 거기 큰 빅픽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감이랑 전혀 을반을 생각 안 보니까 남. 전혀 생각 안 나. 감이 여기 그 쿠바에 가봤더니 이 남미 문학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그럴 줄 알고 거기 의학이 있지. 이러면서 우리가 또 감이당이 의역학을 하잖아요. 좀 그런 음. 의심이 좀 들긴 하네요. 근데 이게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거 저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재미를 일단 제 1순위로 놓는데 참 생각의 넓이와 깊이는 참 다르군요. 재미를 추구하는 두 사람이 좀 저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쿠바와 의생활로 좀 이제 해안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저자인지 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쿠바와 의생활로 가는데 좀 약간 쿠바라는 나라가 좀 낯설기도 하고 사실 우리 발길이 뭐 가는 사람들은 좀 많이 가던데 그래도 흔하게 이렇게 음. 일반적으로 가지는 않으니까 좀 혜원쌤이 약간 사진을 약간 좀 눈으로 보는 게 그래도 좀 약간 오는 게 있잖아 직접적으로. 그래서 한 사진을 몇 장 준비했대요. 쿠바가 이런 네. 나라입니다라고 한번 네.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책에 나오지 않은 이미지들로 차마 출판할 수 없었던 저의 사진이라든가 친구들 사진 위주로 음, 뽑았습니다. 네. 그러면 다들 화면 공유를 했는데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쿠바가 어디 있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지도를 먼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다 아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초록색으로 칠해진 곳이 미국이고 여기가 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쿠바는 바로 미국 밑에 있는 이 섬입니다. 이 노란색, 빨간색으로 지금 줄무늬 모양으로 칠해진 이 섬 있죠? 여기가 음, 마이애미의 플로리다 주고요. 그래서 3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쿠바. 그래서 사실 미국의 턱 밑에 있는 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다 카리브해예요. 여기가 이제 음, 아이티, 뭐 도미니카 공화국, 뭐 이런 나라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 음, 음,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바나 풍경이고요. 예. 음. 딱 보시다시피 이제 건물들이 다 저게 낡았죠. 카리브해인가요? 저기 멀리. 네, 이게 다 카리브해입니다. 음, 예, 이 북으로 쭉 가면은 미국이에요. 음, 그리고 여기가 이제 관광객들이 다 간다는 음, 혁명광장입니다. 그래서 음, 여기가 이제 체게바라 얼굴이 있고 음, 여기는 까밀로 시엔푸에고라고 그때 체게바라랑 이제 피델 카스트로랑 같이 이제 혁명을 일으켰던 음, 3주역 중 한 명인데 음, 실종돼요 나중에. 예.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쿠바는 초등학생 때부터 교복을 입거든요. 초중고가 다 교복이 다 똑같고 이게 교복이 쿠바의 국기를 상징합니다. 쿠바 국기에 쓰이는 세 가지 색깔이 나타난 예, 음, 거고 이건 이제 쿠바의 택시. 이제 올드카로 쿠바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예. 음, 근데 택시를 타면 다 이렇게 옛날 50년대, 60년대 차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 버스예요. 근데 아바나에서 한국이요? 발견해서 찍었어요. 이게 한때 한국에서 법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지만 사실 차체가 괜찮은 차들을 수출을 했었거든요. 후진국에. 그래서 음, 쿠바가 이걸 받았었나 봐요. 몇 대. 그래서 제가 처음 쿠바 여행을 갔는데 이거 딱
골목을 돌았는데 방배동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찍어놨어요. 그 서초동 아니야? 혹시? 뭐 아니, 방배동 여기가? 나 여기 아니죠. 선생님 옆에 보시면 여기 까피톨리오라고 네, 도저히 쿠바입니다. 와, 진짜. 어이없. 네. 네, 이거는 이제 쿠바의 길거리 사진이고, 이건 제가 또 살았던 쿠바 동네. 예, 다 이런 건물이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쿠바의 이제 전통 음악. 그러니까 이 전통 음악이라 하면 이제 쿠바 옛날 설탕 플랜테이션으로 이제 노예로 잡혀온 그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사람들의 문화가 이어져 내려오면서 지금 이렇게 음악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말레콘이라고 쿠바의 이제 아바나의 유명한 그 이제 방파제인데, 여기 방파제가 길게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서 뭐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낚시도 하고 그거 그래요. 그때 네. 송혜교 나오는 그 네, 드라마의 배경 네, 아니야? 맞아요. 여기 뭐였더라? 제목이 뭔지 그 모르겠네. 남자친구. 아, 송혜교랑 박보검 아니야? 너? 맞아요. 다 남자친구. 남자친구인가? 그 쿠바에서 찍었어요. 맞아, 예, 맞아. 예. 그래서 이 말레콘. 음. 그리고 이건 이제 해변, 이것도 아바나 해변이고, 이거 이제 제 친구랑 찍은 사진이고, 이거 아바나 이제 시가지가 뒤에 보이죠. 그리고 이거는 저와 함께 지내던 친구인데, 이 친구를 찍으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친구가 들고 있는 이 카드 보이시죠? 이게 한때 쿠바가 인터넷이 데이터 서비스가 안 돼가지고 이 공중전화 카드처럼 이 와이파이 카드를 사가지고 공원에 가서 썼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카드가 많은 건 거의 갑부예요, 갑부. 이게 쿠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마치 이제 돈 지폐처럼 이렇게 들고 웃기려고 찍은 사진이고, 지금은 많이 쓰이진 않아요. 데이터 서비스가 나와서. 이거 이제부터 이제 의대 저 사진인데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찍은 1학년 때 같이 이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수업을 받았던 이제 현장이고, 네, 지금 실험하고 있는, 음.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병원 이제 콘술토리오로 실습을 나가던 날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가 콘술토리오 의사분이시고, 저희가 학생이고, 여기는 이제 환자분. 그래서 이제 저희도 가르쳐 주시고, 환자분도 이제 진료를 하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학생이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고, 여기는 이제 주민분. 네. 여기는 이제 가운을 안 입고 있는데, 이분도 이제 이사분. 이분은 막 갓 졸업한, 아주 젊은 의사분이고요. 네. 이건 저희 동네 이제 사진인데, 여기 이제 제고 알 아구아라고 이제 스페인어가 써 있는데, 그는 물가에 도착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걸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저희가 물이 너무 부족했어가지고, 막 단수되고 막 물 받아 쓰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는지 찍어뒀습니다, 사진을. 네, 이 정도면 네. 됐습니다. 뭐 얼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일단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좀 더 친근감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련해 본 건데요. 네, 그래서 일단 좀 제일 먼저 궁금했던 거는 이게 의생활이라는 게 사실 그냥 한자를 안 보면, 그러니까 옷, 의복과 관련된 의생활 이렇게 들리고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책을 뭐 쓰거나 글을 쓸 때 제목 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제목 의생활이라는 것에 담긴 좀 혜완 쌤의 고민, 이게 뭔지 좀 듣고 싶었어요. 혹시 패션 쪽으로 분류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그리고 그럼 정말 오류인데요. 네. 보키씨는 사라지셨지만 어쨌든 저는 말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의생활이라는 이제 단어를 어떻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는가. 이제 일단은 그 질문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어로는 메디신이라고 하잖아요. 의를. 근데 메디신이 영어에서는 되게 여러 개로 쓰이거든요. 영어나 스페인어에서는. 그게 의료기도 하고 의학이기도 하고, 그게 또 약을 대신 메디신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한국어는 그렇지는 않아요. 한국어는 그러니까 메디슨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그게 굳이 따지자면 의라는 한자고 저희는 뭔가를 지칭하려면 다 뭘 붙여야 돼요. 의사, 의료, 의학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의 컨셉을 고민을 할 때 이게 제가 쓰고 싶었던 어떤 쿠바의 현장이 그냥 쿠바 사람들의 일상생활인데 그냥 그게 그냥 일상이 아니라 이 분명히 이 일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와 어, 그 관계, 그게 이제 환자들끼리의 관계든 주민들끼리의 관계든 의사와의 관계든 이 관계가 분명히 치유에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치유 활동의 일부로 지금 존재를 하는데 이거를 쓰려고 하니까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다 찾아보니까 이미 한국어 안에서는 의의 그 메디신의 영역이 이미 전문화가 된 어떤 그런 구역이 이미 된 상황에 붙여진 이름들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쓰고자 하는 것은 전문화의 영역이 아닌 거죠. 그냥 저희의 그 일상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몸을 경험하고 그게 그냥 단순히 주관적인 경험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갖는 관계가 어떻게 실제 치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가. 그거를 봤는데 저는 쿠바에서. 그걸 한국어로 옮겨 쓰려니 말이 없는 거죠. 이미 그 의라는 말이 전문화된 영역에 맞춰서 세팅이 됐기 때문에. 근데 또 저희가 의라는 말을 단독적으로 쓰진 않잖아요. 영어나 스페인어처럼. 그러면서 의사가 의를 실천하는 선생님이고 의술이 의의 기술이고 의학이 의의 학문이라면 똑같이 우리의 이런 전문화되진 않았지만 가장 그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아플 때 필요로 하는 일상의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말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의에 생활을 붙여서 의생활이라는 말을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네. 어떻게 보면 원래 있는 영역인데 딱히 말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붙인 거죠. 근데 사실 그 의생활이라고 하고 그 앞에 보면 이제 의생활 선언 이렇게 써서 이제 글을 썼잖아요. 네. 그걸 딱 보면서 제가 20대부터 이제 류마티즘으로 오래 아프면서 이게 전혀 활동을 하지 못할 때 제가 꿈꿨던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말을 딱 압축해 놓은 게 의생활이어서 너무 그게 좀 반가웠고 그때 이제 그렇게 막 좀 어디 가서 막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런 걸 고민을 나누고 싶기도 하고 공유하고 싶은 이런 게 되게 좀 갈급했었는데 그런 게 좀 없었어 가지고 늘 뭔가 이렇게 그런 허전함을 그냥 일기장에만 딥다 그냥 쏟아놓는 그러다 보니까 일기장은 잔뜩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좀 되게 이제 의생활이라는 그 말이 딱 이게 오면서 되게 이게 딱 정리화되는 게 좀 느껴졌었어요. 근데 이게 책을 읽다 보니까 이 그 의생활이라는 게 지금 이제 의생활에 담긴 그 그러니까 쿠바의 의생활이 그게 저는 이제 원래 쿠바가 그런 어떤 전통을 가졌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간 좀 이 뭐 혁명의 어떤 상황들이 조건들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준 그래서 그렇게 만든 어떤 시스템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어떤 장이던데 그 배경을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일단 그 이제 쿠바 의학의 뿌리는 서양 의학이에요. 네, 음. 그거는 이제 원주민들의 대체 의학이나 이런 거는 뭐 거의 요즘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미미하고 뿌리는 서양 의학이고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19세기 말까지 이제 유럽에서 받은 그 의학을 뿌리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쿠바 의학이 사실은 상당히 이제 실력이 있었고 예를 들면은 그 황열병 말라리아의 이제 음. 벡터가 목이라는 걸 찾아낸 것도 이제 쿠바 의사고 이제 그 혁명 전 쿠바 이제 식민지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수준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 병원을 찾아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음, 부자들의 어떤 전유물이었어요. 이게 이제 혁명이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쿠바가 빈부격차가 심했고 이제 스페인에서 독립을 이제 쟁취한 후에도 어떤 신생국으로서 독립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약간 미국의 돈 세탁하는 약간 카지노가 있고 막 뭐 마피아 있고 음. 그런 카리브해 섬으로 이제 나라가 음. 굴러가고 있었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제 막 대통령제를 처음으로 실행을 하는데 식민지를
그 사슬을 끊고 대통령은 막 미국 말을 잘 듣는 예를 들면 친미국 이제 파라든가 그래서 이제 막 학생들은 맨날 시위하고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뭐 그런 이제 심란한 상황에서 사실상 병원을 찾는다는 건 되게 이제 이 상류층의 전유물이었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변화가 한번 크게 있었던 게 이제 혁명 이후였죠. 그러니까 이제 쿠바 혁명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헌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요. 이제 건강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의료는 무상이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때 의사들이 다 떠나요, 쿠바를. 예, 왜냐면은 이미 이제 상류층이었을 것이고 그 당시 의사들은. 그리고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약간 그 남미 카리브해 이쪽은 워낙 많이 옮겨 다녀요. 그러니까 저희는 막 한국인인데 예를 들면 막 일본을 가거나 중국을 가서 자리를 잡는 건 거의 진짜 정체성이 바뀌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쪽 동네는 엄청 많이 바꾸고 다녀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막 미국으로 떠나고 이런 것이 그렇게 부담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때 기록에 아바나 의과대학의 혁명 후에 23명의 교수만이 남아 있었다라고. 그 23명의 교수가 애들을 키워서 여기까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무상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 20년이 굴러가고 그리고 이제 1980년대에 그 WHO에서 그때 이제 1차 의료에 대한 그 알마 알타 선언이라고 그 1차 의료에 대한 강조를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병을 얻어서 그 병을 고치는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게 건강을 그냥 병의 부재가 아니라 일상의 어떤 일상적인 예방, 어떤 생활 습관의 변화, 그리고 이제 정서적인 행복도까지가 같이 가는 게 건강이다. 그러면 이제 의료가 지금 1차 의료에 더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 주민들의 일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예를 들면 스페인 같은 경우도 지금 스페인도 1차 의료가 기본 주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학병원을 못 가고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1차 의료를 통과해야 갈 수 있는데 스페인도 그런 세팅을 1980년대 그때 이제 알마 알타 선언 이후에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쿠바는 그걸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인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선언 이후에 대대적으로 지금 제가 책에 소개해 놓은 그 시스템대로 대대적으로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공공의료밖에 없기 때문에 쿠바는 그 혁명 이후에 정부가 바꾸려고 하면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좀 단기간에 그게 싹 개편이 됐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의 역사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콘술토리오, 폴리클리니코 이런 구도는. 그래서 우리랑은 약간 좀 다르네. 우리는 전통적인 어떤 것들이 쭉 오다가 이렇게 20세기가 되면 20세기 이렇게 후반으로 오면서 이렇게 20세기부터 해서 이제 서양의 어떤 것들이 확 들어와가지고 그게 다 이제 보편화돼서 지금 이런 상태로 있는 건데 좀 그런 점에서 이 원래 이제 이쪽은 이런가 생각했는데 그런 또 배경이 있었네요. 근데 이제 그 쿠바 그 진료 단계도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3단계긴 하더라고. 1차 진료, 2차 진료, 3차 진료 네, 그런 게 있긴 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그렇게 1차 진료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큰 병원으로 가서 명의를 만나려고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일단 가장 좀 그 재미있었고 마음에 들고 한 게 그 1차 진료소인 콘술토리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는데 그게 이제 그 진료소가 이제 의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많은 역할을 거기서 다 하고 걸러서 이제 3차는 뭐 입원하는 환자들만 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제 되어 있던데 거기서 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게 말하자면 수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수다는 많이 떠는데 모이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몸 아픈 얘기 하거든요. 그런 수다들은 떠는 약간 좀 수다의 수다가 이렇게 쓰임 용법이 다르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좀 차이라고 느껴지던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취합이 돼서 어떤 식으로 이게 의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좀 콘술토리오를 좀 약간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콘술토리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런 것들. 일단 콘술토리오는 이제 주민들이 아프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죠. 근데 아픈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가 태어난다거나 정기 검진을 받는다거나 어쨌든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아플 때까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이제 곳이고, 뭐 거기도 예약을 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예약은 아니에요. 어, 콘술토리오는 매일 아침 8시부터 12시에서 1시 정도까지 문을 열어서 그때 음, 그냥 가면 돼요. 가서 이제 아무나. 기다렸다가 그 아무나는 아니고 자기에게 지정된 콘술토리오를 가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데 거기 뭐 그 600 내지 700 예, 가구를 예. 그 방문한다고. 콘술토리오가 이렇게 딱 있으면 콘술토리오 주위로 이렇게 그 블럭들, 이게 음, 그 해당되는 그 주소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무 콘술토리오나 갈 수는 없고 제 음, 주치의를 보러 가는 거죠. 그 그쵸. 콘술토리오에 그래야지. 사는. 예. 근데 음, 그 주치의도 3년에 한 번씩 바뀌기도 하는데 안 음, 바뀔 때도 있고 바뀔 때도 있는데 음, 어쨌든 그래도 이제 3년은 같은 의사를 보는 거죠. 최소로. 최소한. 음, 음,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방문을 하면 뭐 다른 진료랑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진료랑 비슷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음, 이제 의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어쨌든 이 관계에는 지속성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이제 봐온 의사고 그리고 의사가 거의 10중 8구 동네에 살기 때문에 음, 이제 주민이고 이웃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격의가 좀 없죠. 그래서 음. 환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의사가 말을 끊어도 무시하고 해요. 계속해요. 그러면 이제 진짜 그리고 예, 노인분들이 또 많이 오셔가지고 음, 심심하시거든요. 계속 얘기하시고 음, 콘실토리 의사들은 젊은 의사들이 또 많아가지고 음. 예. 근데 그게 가능한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시간상이나 뭐가요? 여건상. 아, 시간상 이제 끊긴 하죠. 근데 이제 어 뭐랄까 일단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한국보다는 좀 느슨한 것도 있고 막 음, 10분 저희도 규정상으로는 15분이거든요. 거기 음, 쿠바도 한 음. 명당 볼 수 있는 시간이 15분? 어, 예. 기네요. 긴가요? 우리는 그래서 한 2분 정도인 것 같은데, 나 엄청 병원 가면. 불평하는데 그 진료소 그 가족 주치들이 15분 갖고 뭘 보냐고 엄청 불평하는데 어, 기본은 15분인데 근데 그 15분이 그러니까 4시간에 16명에서 20명을 받아라 해서 정해진 시간인데 음, 근데 환자가 항상 그렇게 오진 않아요. 좀 음, 적게 오는 날도 있고 많이 음, 오는 날은 어쩔 수 없이 커트를 하죠. 음, 근데 좀 환자가 적게 오면 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건 유두리 있게 합니다. 그럼 이제 음, 그 환자의 말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환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전부 다 필요하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걸 뭘 뽑아내느냐는 이제 의사의 몫이죠. 음, 예, 그게 이제 의사의 재량과 재능이고 음. 어떻게, 간호사는 간호사는. 간호사가 되게 중요해요. 음, 왜냐하면 의사는 바뀌어도 간호사는 잘 안 바뀌거든요. 음, 콘술토리오에서. 그 예, 간호사분이 진짜 많은 정보를 알고 계세요. 음, 거의 그 걸어 다니는 진짜 그 동네 책이에요. 아, 저 할머니가 결혼을 몇 번 했고 두 번째 남편은 무슨 일이 있었고 자식은 어디 가서 살고 이런 모든 음, 정보를 꿰고 계셔서 음, 보통 그렇게 이제 의사가 진단을 할 때 이제 간호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죠. 음. 뭐 음. 그래야지 그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간호사를 통해서 이제 정보가 쓸모 있는 어떤 걸로 바뀌는 거네요. 변환이 되는 거네요. 아니요, 정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음, 그런 쓸모 있는 정보 전환은 보통은 의사가 하는데 음. 간호사분은 환자가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 이런 거 이런 거 지난번에 아, 왔을 때랑 달라 말이. 예를 들면 음, 이런 거 음. 아니면은 기억력이 감퇴하시는 환자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런 얘기라든가 음, 아니면은 이제 의사가 미처 배려하지 못하는 것들. 음, 그러니까 저분이 거동이 불편하신데 음, 2층에 산다. 음, 그러니까 차라리 왕진이 낫겠다. 어떤 음. 이런 판단들. 아, 예. 미처 하지 못한 그런 판단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그 환자에 맞게. 예, 예, 예. 음. 가짜 그 거짓말로 이렇게 예를 들면 바람을 피운다 이런 것도 다 알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 수다 그 떨 때 그 책에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어떤 아저씨가 성병에 걸렸는데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병에 이걸 걸린 걸 검사해야 되는데 이 아저씨가 은근슬쩍 건너집 로사 아주머니도 검사를 해야 할 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아줌마랑 이제 말하자면 바람이 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그렇게 뭐 얘기할 정도면 그러니까 좀 우리의 어떤 이 문화나 이런 걸로는 좀 이렇게 상상이 잘 안 가는. 그래서 이거는 거기 좀 쿠바가 갖고 있는 그 사생활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르겠다. 안 그러면 이렇게 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혜안쌤 책에 보면은 왜 이게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뭐 의사의 계략이라든가 그 굉장히 절박한 어떤 조건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성정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혹시 거기서는 이제 이 자기의 그 사생활 이런 것들이 우리랑은 또 어떻게 다른지 많이 다를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좀 사례를 좀 들려주면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콘술토리오가 이렇게 운영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쿠바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생활의 개념이 희박해요. 네. 일단 쿠바는 인터넷도 아직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고 TV를 켜면 채널이 5개밖에 없고 그것도 다 정부에서 하는 채널이라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예능이 이웃집밖에 없어요. 아, 그냥 사람 사는 얘기밖에는 즐길 게 없어요. 음, 예. 그래서 말이 계속 돌아요. 자기가 음. 좋든 싫든. 서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몰래 하려고 해도 뭘 몰래 하기가 어려워요. 아, 그래서 우리가 좀 그냥 아니 우리가 서로 받아, 관심이 없는 건 채널 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 같기도 하네요. TV 제 세계수나 생각에 뭐 영화, 뭐 넷플릭스나 이렇게 너무 많다 보니 이게 그 수다도 이해하기, 음, 예, 진짜 오래 떨어서 막 2시간, 3시간 기본이고 근데 음, 떠는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내용은 그냥 그 동네에서 일어났던 얘기들. 음, 어떤 그런 것들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활의 구도가 그렇다 보니까 음, 막 나의 사생활을 오픈할 수 없어. 약간 이런 건 물론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음, 그게 그렇게 보편적이지는 않고 그리고 특히 이제 성병 같은 거는 이혼이라든가 뭐 바람이 났다든가 쿠바에선 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음, 굳이 그 의사에게 오픈하고 말고 이전에 음, 어떤 이혼을 해가지고 뭐 내 파트너의 전 자식들을 내 자식처럼 뭐 키운다거나 그러니까 약간 혈연 관계나 이런 것도 좀 희박하고 좀 그런 게 음, 좀 자유로운 문화다 보니까 얘기하는 것도 좀 더 자유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재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굳이 이렇게 막장 드라마를 안 봐도 그 그냥 예를 들면 막장이 아니기도 하고. 이거 뭐 친구랑 얘기하다가 그런 표현 되게 많이 나와요. 아, 우리 엄마의 남편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 친구들이. 그러니까 우리 어, 엄마의 남편이라 하면 현재 남편인데 나의 친부는 아닌. 음, 예, 예. 뭐 그런 식으로. 어. 음, 뭐 그런 표현을 저도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많이 쓰기 음, 때문에. 음. 예. 근데 이렇게 그 처음에 내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 굉장히 그 뭔가 이렇게 정말 내가 꿈꾸던 게 이런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책을 쭉 읽으면서 이제 그게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진짜 그 나오는 어떤 뭐 콘술토리오라든지 뭐 이런 게 쭉 나올 때마다 계속 이제 내가 경험했던 의료 네, 현장 이런 재미없는. 거 치료 현장 이거 계속 붙이면서 이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어디쯤에 갔는지 갑자기 이제 이 감이담이 그런 약간 그런 현장이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 다시 이제 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이 역할은 여기고 이거고 여기고 여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왜 뭐 정보를 쭉 수다를 막 떨면 의사가 거기서 가치 있는 정보를 이렇게 뽑아낸다 그랬잖아요. 네. 자기들이 막 떨지만 그래서 곰쌤이 여기 계시니까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가 글을 막 써놓으면 거기서 곰쌤이 우리의 그 몸 상태, 의식의 구조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꼭 그렇게 집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대싸 주시잖아요. 좀 약간 이렇게 소금기가 많은 언어로 이런 걸로 이렇게 대싸서 주시는데 뭐 한마디로 사생활 침해법 아닙니까? 지금 이거 뭐라고요? 사생활
생활이 없어야지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지금.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그냥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가미당이 이 한국식 콘ser토리오 이런 거로 약간 굉장히 많이 겹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음. 이제 또 법륜 스님의 증문득설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거기도 보면 어떤 그런 자기들의 문제 힘든 이런 걸 다 음. 털어놓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으면서 뭐 박수도 치고 뭐 아니라고 또 뭐 그 사람에 대한 야유도 하고. 야유도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렇다면은 이게 정말 각 그 나라가 이런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한데 우리가 생로병사를 겪으니까 그럼 꼭 그냥 콘솔토리오 코바식일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 혜완쌤한테 좀 궁금한 거는 이런 거가 이제 연장선상에서 혹시 그런 걸 경험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 살았으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나 여기 우리 사회에서 이제 펼쳐진다면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한 적이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고민을 해본 적은 있는데, 근데 음, 제가 이제 한국의 의료 현장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해 본 적은 없어서 음, 좀 어떤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방안이라든가 어떤 음, 가능성이 펼쳐지지는 않았고, 그런데 음, 방금 선생님이 그 말씀하셨던 거, 음, 그러니까 이게 컨설토리오가 되게 재밌는 이유가, 음, 그러니까 몸에 대한 정보와 이 치료와 음, 어떤 일상의 고민이 결합될 수 있는 지점인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의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아픈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중요한 사건들, 뭐 아이가 태어난다거나 뭐 음, 갱년기가 왔다거나 이럴 때 혼돈이 있을 때 그런 정보를 주면서 그런 일상적인 감정의 교류 이런 것까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되게 재미있는 건데, 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어디나 다 필요로 하겠다. 되게 음, 보편적으로. 음, 일단은 그 생각이 들었고, 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지금 쿠바는 가족 주치의랑 간호사가 하고 있는 건데 음, 그 주요 이제 역할을 음, 한국에선 너무 어렵겠다. 네. 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 아마도 그러니까 의료의 어떤 의학의 지식과 의료의 기술이 결합이 돼야 되는 거는 확실한데 네, 어떤 방식으로든 음, 그것을 이렇게 통합하는 역할, 음, 일상과 이제 사람들이 그것과 관계 맺는 어떤 방식, 그리고 음, 그 결합 지점에서 자신들의 어떤 이야기, 일상의 음, 이야기를 통찰과 함께 풀어내게 하는 방식을, 음, 어, 그거를 이제 주도하는 사람이 꼭 의사일 필요는 음, 없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건 그쵸. 사실 의료인이나 의료 지식은 연결돼서 결합돼서 이용이 되면 되는 것이고, 네. 사실 이 전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전문인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음, 예, 많이 해요. 음, 예. 음, 쿠바 같은 경우는 세팅이 그렇게 된 것이지. 네, 네.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그래서 들면 음, 바르셀로나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실습을 나가는데 여기도 똑같단 말이에요. 구조는 겉으로 보이는 구조는 1차 음, 의료가 있고 음, 사람들은 다 자기 주소가 이제 등록돼 있는 곳에 가서 자신의 주치의를 만나고 그 음, 주치의의 소견서를 가져가야만 이제 2차, 3차로 넘어가는데, 음, 그러면 쿠바와 같이 의사 생활이 활발한가? 음, 별로 저는 그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음, 결국은 이곳에서는 그러니까 심지어 스페인은 공공의료라 다 무료거든요. 음, 예, 그 대학병원까지 다 무료인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건강과 어떤 병,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상의 변화 이런 것들이 결국 개인의 책임으로 결국 돌아가기 때문에 음, 그런 그 의생활이 활발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음, 들어서 이게 꼭 음, 그런 시스템과 의사만 있다고 해서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음. 그런데, 그러면 그 차이가, 쿠바하고 스페인의 차이가, 가장 그 중요한 차이가, 네, 일단 이 쿠바 같은 경우는 생활을 그냥 같이, 마을이 그냥 공동체인 그렇, 거잖아요. 늘 그렇죠. 함께 뭔가를 이렇게 주고받고, 그냥 진짜 뭐, 네, 그냥 흔히 말하는 상투적인 표현으로 숟가락까지 다 몇 개인지 알고 있고, 이런 정도의 그게 섞이니까 그게 빛을 발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우리도 이제 그저께 수요일에 이제 여기 몇 분 이제 6080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 비슷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 가족과 기생충 그 책을 읽고 가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은 다 지금 해체되고 있고 이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옛날의 대가족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새로운 가족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가미당 여기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뭔가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모델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시대를 살아가는 6080 세대들의 의무라 그래야 되나? 그리고 내 삶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그게 이제 꼭 이제 그런 의료 현장인데 사실 여기 보면 비의료적인 뭐라고 표현을 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치료가 꼭 의료적이어야 될 필요는 없다. 네. 비의료적인 것도 어떤 치료의 영역에 다 포함이 되니까 이제 의생활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럴 때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자꾸 이제 가미당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몸담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봤죠. 제가 좀 이렇게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조직 이런 게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본 적이 없어요. 아파서 아예 그럴 기회도 없었고 제도 교육을 받은 것 이외에는. 근데 이상하게 여기 와서는 오랫동안 이게 공부하게 되고 늘 재미가 있고 자꾸 오고 싶고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가졌던 그 알지 못할 불안감, 공허감 이런 것들이 거의 많이 사라졌고 그렇다면 거기서 뭐가 그렇게 만드는가라는 걸 좀 조금씩 계속 생각해 왔었어요. 아, 이게 삶과 내 문제의 간극이 사라져서 그렇구나. 그 간극만큼 공허가 오구나. 뭐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걸 보면서 아, 이거였나 보다. 내가 이제 활동하는 어떤 현장 돈 벌고 하는 건 있는데 또 집으로 돌아오면 내 건강과 이제 나에게 주는 일상의 그 힘겨움은 그대로 남아 있고 어딘가 가서 얘기할 곳이 없고. 근데 이제 가미당은 그걸 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중심에 놓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그냥 이런 글쓰기라든가 글쓰기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살벌하게 주고받잖아요. 그런 것들이 살벌이라고 말하면 아주 심도 깊게 주고받죠. 그래서 계속 이제 내 몸을 또 관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이 각각의 공동체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관계 속에서 수다와 관계 속에서 뭔가를 길을 찾아가는 생명력을 회복하는 그런 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제가 아플 때 느꼈던 그 고립감에서 오는 불안감 근데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그걸 많이 사라지게 하고 이제 이제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도 그 산후 우울증, 뭐 이렇게 애 기르면서도 약간 단절되는, 그러니까 내 몸이 불편해서든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이든 단절되는 거에 대해 오는 불안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몸이 어딘가로부터 이렇게 분리돼 버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혜완 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서 또 글쓰기나 이런 것도 많이 해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네. 책도 몇 권이나 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여기서는 이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도 많이 했을 거고. 그런 것하고 그 컨설토리오의 어떤 역할 이런 거가 좀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좀 안 드는지. 네. 음, 아, 사실은 저는 이 서사가 제가 음, 사실은 계속 좀 의학을 공부하면서 가져가는 키워드 중 하나예요. 음, 어떻게 하면 그 아픔과 이제 어떤 그 죽음의 서사를 음, 환자들이 다양하게 풀 수 있을까? 음, 그리고 그거에 따른 그 치유의 효과는 뭘까? 이런 고민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근데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저는 적확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능이랑 이런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사는 얘기, 그냥 사람 사는 얘기인데, 그 쿠바 안에서 사람 사는 얘기가 별게 없어요. 뭐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쿠바가 뭐 주식을 해서 코인을 해서 떡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단조로운 일상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누구 집에서 아기가 태어난 거. 그 진짜 경사거든요. 큰 이벤트거든요, 그게. 새 사람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누가 아프다던가 누가 병에 걸렸다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삶이
단순해질수록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잘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일상에서 떠는 수다의 보편적인 주제가 되면 될수록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거리낌이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엄마가 돼서 아이를 키우는데 그게 되게 막 우울하고 이럴 때 그 얘기를 누구에게 하는 게 남사스럽지가 않은 거죠. 한마디로. 다 맨날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곳에서 살게 되면 사실 제가 생각하면 저희가 제 몸이 어떤지도 잘 몰라요. 그런 이야기가 일상적으로 나오는 곳이 아니고 일상의 포커스가 몸이라던가 그런 되게 기본적인 게 아니라 뭐 노동, 뭐 소득, 뭐 이런 다른 것에 포커스가 맞춰서 일상이 굴러갈 때는 사실은 내 몸이 어떻게 느끼고 있고 자신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걸 되게 서사화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콘술토리오 가서 쿠바에서 의사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저희도 지금 제가 다니는 대학도 똑같은 과목이 있거든요. 쿠바만큼 자주 하진 않지만 그 가족 주치 옆에 앉아서 이제 한 학기에 한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실습을 해요. 음, 그럼 환자들이 잘 설명을 못 해요. 음, 생각보다. 아, 생각보다 단어가 음, 사용하는 단어도 되게 이제 쿠바와 비교했을 때 음, 나오는 주제도 좀 더 단조롭고 계속 음, 그 비슷한 말들. 아프다, 음, 불안하다, 음. 힘들다. 어디가 아프세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이러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인터뷰를 이렇게 되는데 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 근데 또 막 이렇게 자신의 몸에 대해서 그냥 아픈 거를 계속 그 넋두리를 늘어놓으면 음, 듣는 사람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쿠바에서는 듣는 사람들이 알아서 또 쳐내요. 알아서 쳐내거나 음. 아 그때 했던 얘기 또 한다. 막 이렇게 핀잔도 그냥 막 주고 그런 음, 얘기를 이제 매번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막 상처를 받는다거나 이런 전제가 없는 거죠. 음,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아이 지금 겨우 무릎 아픈 걸로 그래? 나는 뭐 언제 수술 받았는데 그게 더 아팠어. 뭐 예를 든다면 이런 식의 얘기가 가능한 곳에 있다는 거가 음, 아마 저는 굉장한 그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하고 사람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막 유튜브 같은 걸 이제 듣다가 제가 그 우영우 변호사 그 드라마가 막 이렇게 나오고 나서 자폐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음, 콘텐츠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자폐아를 키우는 어떤 어머니의 그 라디오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음,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음, 그러니까 속할 곳이 없다는 게 너무나 괴로웠다고. 음, 그러니까 아이가 자폐라는 사실보다 음, 자신도 엄마도 처음인데 자폐아의 엄마도 처음인 상황인데 음, 사람들이 이 자폐아의 이 특성을 공유하고 있지 못할 때 음, 그리고 공유해 줘야겠다라는 마음도 없을 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지 않을 때 음, 어 어디 가서 뭘 묻고 어딜 가서 그냥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냥 편안하게 그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다 올 수 있는 곳만 있어도 좋겠다라는 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제 기억에 남아요. 음, 그러니까 음, 그런 네트워크 안에 있는 게 음. 쿠바 분들은 맨날 있으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어떤 자기가 가진 거는 별로 그렇게 귀하지 않으니까 엄청 음, 불평을 하시거든요. 근데 음, 그게 사라진 곳에 가면 음, 기본적으로 다 불안하죠. 아이를 낳았는데 자폐면 어떡하지? 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동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궁암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사실 음, 몸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인데 음, 그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삶을 다시 세팅해야 되는데 그 음, 다시 세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 그 자원이 너무 열악할 때 그러니까 그게 음, 유연하지 않을 때 음, 그러면 단절이 되잖아요. 음. 예. 그러니까 그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책에 그런 뭔가 구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건강이라는 것은 이 관계가 이렇게 관계에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회복력에 대한 예. 믿음, 거기서 오는 자신감이 건강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좀 와닿았거든요. 저도 이제 음. 오랫동안 이렇게 약간
물론 가족이 있긴 했지만 일단 세상 바깥에 있다는 느낌이 좀 되게 많이 있었고, 처음 이제 딱 섰을 때 한 10년 만에 이제 수술하고 섰을 때 내가 세상 속에 있어라는 느낌이, 서기만 해도 세상 속에 있어라는 느낌이 그때 들었었는데, 근데 그렇게 좀 뭔가가 관계 속에 내가 있고 뭐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어라고 하려면 정말 이게 사생활이라는 이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가미당에 처음 와서 이제 글쓰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꼭 안 빠뜨리고 하는 질문이, 새로 만나서 글쓰기를 처음 하면 이거 어디까지 드러내야 돼요? 이런 질문. 어디까지 털어놔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뭘 하다 보면은 더 나오고 막 자꾸 나오기는 하는데 이걸 여기까지 써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가로막는 뭔가가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약간의 어떤 벽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되게 장애가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생각에. 가미당 얘기가 자꾸 나와서 제가 조금 보태면 지금 의생활, 쿠바의 의생활의 이제 핵심은 스토리거든요. 스토리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 요게 핵심이에요. 이제 몸에 대한 스토리.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아프고, 그런데 또 거기에 뭐 늙어서 아프고 뭐 죽고, 그러니까 태어나고 생로병사가 있는 거죠. 그 생로병사의 기본적인 스토리가 계속 흘러다니는 어떤 곳이 있어야 된다. 그게 거기서는 콘술토리오라는 마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거는 어려운데 어떤 커뮤니티별로 그게 흘러가는 수 있어야 된다. 네,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지금 듣다 보니까 내가 그 수유너머에서 가미당으로 이제부터 가미당 공부, 이제 이런 공부를 해야겠어라고 하게 된 계기가 떠올랐는데, 그냥 세미나를 하고 지식을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할 때는 이 생로병사에 대한 얘기를 잘 못해요. 네. 그냥 누가 아프다 그러면 힘들겠다. 맞아. 어디가 아픈지를 묻지도 못해. 누가 죽었다 그래도 이거는 막 그 얘기를 물어보면 상처가 돼.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러면은 이 그런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지식은 그거 다 빼고 정말 그 지식 영역만 주고받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나 같은 좀 이런 실용주의자한테는 좀 그게 재미가 맞아. 없더라고. 그러면 이제 적당한 나이 때 다 물러나야지. 다 이제 아프고 뭐 어디 집안이 죽는 사람 나오고 이러면 이제 그냥 다 개인으로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뭐 지식으로는 뭐 꼬뮌을 얘기하고 뭐 공동체 얘기하고 뭐 세계를 다 뭐 정말 좋은 모든 사람의 좋은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생로병사가 빠져 있다는 그게 이제 서양 철학에서 내가 느낀 한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어디가 아프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 이제 그게 하나의 어떤 이제 이제 좀 뭐라고 하지? 출구를 열었고, 이제 명리학을 하면서 더 깊이 들어갔어요. 왜 아픈가 따지면 그 사람이 굉장히 이상한 습관을 갖고 있어. 뭐라고? 근데 이게 우리는 보통 사생활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그 이거를 루터치라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가 아파 이거밖에 없어. 힘들어. 그 어디가 아픈데 어떻게 아파? 그리고 늘 아픈가? 그럼 평소에 어떤 원인이 있잖아. 이 얘기를 못 한다는 거야. 근데 명리학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투머치 토커가 됐어. 아, 사생활을 너무 심하게 얘기해서 너무 당황했었거든, 처음에. 와, 막 저런 얘기까지 왜 와서 하시지? 막, 그래서 막 이제, 그랬는데 막, 이제 하도 듣다 보니까 그냥, 이게, 한국의 성생활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서, 진짜,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는 그거를 서로,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지?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의학 역학을 한다는 건, 무슨 뭐 굉장히 어려운 뭐 동양보존을 한다 보다
뭔가 운명, 결국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 이제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추상적인 아픔이 아니잖아. 아주 심보가 너는 고약하기 때문에 계속 아프다. 그리고 너무 신기하게 그게 글에 다 나타나.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위장 분식을 많이 하냐? 그럼 이러면은 이게 두통이 안 생길 수가 있나? 뭐 이런 거라든지 글이 이런 속도를 가지면 이거는 이 사람이 지금 호흡과 맥박이 빠를 수밖에 없다 이거. 이런 진단이 나오게 된 거지 이제 사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 뭐 거의 적중이야 그냥. 뭐 너무 불안하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미나를 할 때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를 못 하죠. 아프면 생활 습관이 어떠세요라고 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은밀하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돈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병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약을 먹는데 약도 사실 약 먹는 것도 좀 숨기고 근데 더 치명적이 되면 그냥 요양원에 가둬지는 거예요. 이런 삶은 참 이상하다 이건. 요양원에 가도 친구들이 계속 찾아오고 내가 정신이 별로 없어도 일상 안에 친구들의 얘기를 들을 수는 있지 않나? 내가 말을 못해도? 나는 그런 게 진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의료지. 우리가 보는 의학 드라마는 의사들이 얼마나 기술이 탁월한가를 보여주는 거의 의료 무협지라고 나는 생각해. 요새 나오는 낭만 닥터도 그렇고 그래서 다 외과 의사가 나와요. 진짜 맞아요. 필요한 건 저기 지금 산부인과나 뭐 이런 왜 사라지는 진료잖아. 화려한 외과, 그것도 외상센터, 막 어마어마하게 다친 사람을 막 그냥 화려한 퍼포먼스로 일으켜 세우는 왜 이런 드라마가 나올까? 그 의료는 거기에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일상과 연결되어 있지가 않다고 저는. 그래서 진짜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었나 우리가 그거 한 게? 우리 드라마 중에 유명한 게? 네. 의사 생활이 아니라 의사와 한자를 합치면 뭐가 되죠? 의사와 한자를 합치면 모든 인간이죠. 모든 인간은 누구가 병을 고치거나 병을 앓거나 둘 중에 하나지. 이 범주에 안 들어가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의생활은 모든 사람의 생로병사의 이야기가 흘러 넘치는 곳.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는 하여튼 치료책을 갖고 있어요. 그 순간 의사가 되는데 복희 씨는 하도 내가 알기는 진짜 5만 가지 병을 앓았다고 하면 복희 씨 같아요. 내가 어디가 안 좋아서 얘기하면 이미 10년 전에 그거를 깊은 중증으로 앓으셨고 그다음에 뭐 눈이 좀 침침하다 그러면 눈에서 뭐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하여간 거의 그러니까 그쪽에 이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게 진짜 의료 네트워크고 실제로 감리당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다 자기 진료를 하는. 그리고 이제 한의사도 있고 굉장히 많아. 그러면 이분들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난 다른 공동체도 다 있다고 생각해. 어지간하면 의사는 있어. 의사들이 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 판사 검사는 공부하는 걸 못 봤는데 의사들은 공부를 하러 우리가 아는 애도 정신과 있지 지금 내과 있지 지금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 하나를 통하면 어지간한 병원의 의사들이 다 연결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 활용이 되려면 그런 이제 그 스토리가 흘러 넘치는 공동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콘술토리오는 마을이고 거기는 생활인데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몸하고 질병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감리당이나 모든 이 공동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의학 역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기본으로 그건 해야 돼. 그거를 하면 얘기를 할 수 있어.
그걸 빼놓으면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생략해서 그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돼. 이런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감리당도 이제 콘sul토리오를 하면서 네. 예, 예, 그런 식의 배치를 만들면 되잖아요. 약간 좀 그러면서 약간 좀 이게 이 책을 읽고 하면서 콘sul토리오를 보면서 약간 좀 선명해진 게 좀 있어요. 뭔가 좀. 그래서 이제 6080 작년부터 이제 이런 거가 다 연관된 고민하에서 이제 탄생한 건데, 이게 뭔가 그쪽으로 이제 이번에 오신 이 시즌 2의 이기 선생님들과 함께 뭔가 이런 쪽으로 좀 만들어 봐야겠다는 의욕이 막 충천하는. 6080 맞아요. 콘sul토리오입니까? 그렇게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고.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어떤 그 좀 갈증 이런 게 좀 있어서 이제 오신 분들도 많고. 아니 이러니까. 근데 6080은 될 것 같은 게 네. 왜냐면 이제 어디가 다 아프잖아. 그리고 또 다 노년과 이제 죽음에 네. 대한 불안을 안고 있잖아. 네. 그 얘기를 하는데 또 음. 주변에 어떤 병을 앓다가 돌아가시고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이 얘기들을 일단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 예. 그 이야기 자체의 치유력이랄까? 맞아요. 예. 뭐 마음이 편하잖아.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어. 다 불안해하고 그런데 같이 얘기를 하면 내가 고립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데 그러면 반드시 어디선가 의사 비슷한 분이 나와요. 반드시. 아니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김혜환이나 뭐 도담 선생님이나 이런 의사들을 활용을 하면 되지. 네. 이런 케이스에 그러면 이제 의사들도 굉장히 풍부한 이제 사례를 갖게 되잖아요. 예. 그런 게 그렇죠. 의생활. 6080 콘sul토리오를. 네. 맞아요. 근데 우리의 저도 비전은 6080 콘sul토리오로. 저도 아니, 정말 느끼는 게 선생님. 뉴욕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쿠바를 거쳐 바르셀로나에 살고 있잖아요. 음. 그 시간에서 길에서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이랑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몸 얘기밖에 없어요. 맞아. 그쵸. 예. 그게 제가 뉴욕에서 가졌던 그 의문,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다양하고 진짜 사람은 이렇게 다르고 이런데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했을 때 결국은 몸을 저희가 공유한다는 거, 그리고 그 생로병사의 서사를 다 결국에는 다른 방식이지만 또 같은 리듬으로 가져가게 된다는 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030이 거의 6080과 몸이 같아. 어중만 달라 지금. 속이 다 골아가지고 얘기하면 너무 잘 통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뭐랄까 6080이 손해야. 들을수록 2030을 봉양해야 된다니까. 봉양할 만하면 하죠 뭐. 어. 근데 왜 그러냐면 왜 2030이 몸이 그럴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그게 스토리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 명확합니다. 근데 왜 스토리가 없을까? 왜 말을 이렇게 잘 못하고 자기 이야기를 못하고 남의 얘기를 못 들을까 하면 딱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스마트폰하고 이 미디어 채널 안에서 너무 재밌는 게 많아. 그걸 혼자 즐기는 대가를 이렇게 치르고 있는 거야. 이거는 명명백백해. 그러면 이제 뭐 GPT 시대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선택을 해야 되지. 내 생명력하고 이 화면 안에서 주는 쾌락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거를 하지 않은 채 그냥 세상이 이런 걸 어쩌라느냐 이렇게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거 이제 명백해졌어. 명백해. 쿠바의 콘솔토리오를 보니 더욱 명백해지네. 2030 콘sul토리오가 필요합니다. 진짜로. 아니 이거는 진짜 시대의 미션이에요. 네. 어제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대학생 한 100명이 앉아 있는데 그 앞에 교수님들이 앉아 있었어. 교수님들은 너무 이렇게 막 밝고 명랑해. 뒤는 무슨 정말 이렇게 헬게이트에 있는 거기까지 오는 학생들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몸을 움직인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침통할까 표정이? 나 이렇게 앞에서 서 있는데 그냥 뭔가 정말 너무 비극적 아우라가 가득해. 그 왜 그럴까? 옆에 있는 친구하고 안 친해. 이유가 딱 그거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무런 연결이 없어. 그러니까 정막이 흐르는 거지. 왜냐면 막 떠들어야 되잖아, 사실. 음, 그렇게 100명이 모였으면 떠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시작하기 전에도 정막이 흐르고 질문도 너무 진지한 질문. 네, 정말 교장 선생님들 같은 질문.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친구가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본인들이 이걸 몰라요. 친구와 스토리가 없을 때 내가 이 생명력이 얼마나 약화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자각하는 게 정말 이제 진짜 이제 이 스마트폰이 하고 GPT가 주는 이 쾌락하고 내 생명력을 사이에서 진짜 선택해야 돼. 음. 네. 2030 여기 여러분 보이는데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온갖 재미를 주는 것들을 이제 생명력과 맞바꾸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8시 40분까지죠?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좀 할 이야기들은 좀 한 것 같고, 이제 여기 줌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질문? 좀 뭔가 이게 지금 뭐 책과 관련된 또 지금 우리가 나눈 얘기 뭐 아니면은 또 이와 연결된 다른 궁금증? 이런 거 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여기 보면은 뭐 그냥 손 들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쑥스러우시면 반응 눌러서 손 들기를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러시아에서 유학하고 오, 러시아에서 남편 만나서 이제 지금 살고 오, 있어서 막 어, 선생님 이거 책 보면서 혼자 막 되게 내적 친밀감을 막 느꼈거든요. 저도 물난리 근데 저는 뜨거운 물만 나오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어가지고 오 마이 진짜요? 갓. 와. 더 거기는 괴롭다. 기름 나는 그건 또 나라라서 막 뭐야? 뜨거운 물만 나오고. 뜨거운 물만 나와요. 근데 근데 제가 아까 사진 보여준 거 봤을 때는 되게 외국인한테 엄청 친화적인 분위기 같더라고요. 네, 네, 그, 네. 저는 이제 막 인종차별을 엄청 많이 겪은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이제 선생님 공부하실 때 그런 쪽으로 힘든 게 있었다거나 아니면 쿠바 자체가 되게 외국인한테 좀 열려있는 분위기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전 제가 살았던 곳들이 좀 행운이게도 인종차별이 그렇게 심한 곳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뉴욕이라든가 바르셀로나는 다양성이 좀 전제된 곳이고, 제가 지금 있는 바르셀로나 의대? 어쩌다 보니 이제 어느 나라나 의대는 내부인이 가는 곳이잖아요. 어쩌다 보니 카탈루냐에 잘 사는 집 엘리트 애들 속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는 제가 남생처럼 이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데, 근데 쿠바는 어쨌든 의대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쿠바의 열림은 좀 특별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뉴욕이나 바르셀로나는 워낙 이제 대도시니까 외국인이 많이 와서 그렇다 한다면, 쿠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해요. 일단 외국인이 오면. 기본적으로의 그 호기심이 있어요. 그리고 쿠바 자체가 워낙 다양한 인종이 섞여 오면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피부색이 다르다거나 중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 근데 그건 아마 이제 남미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중에서도 이제 카리브해가 가장 좀 열린 곳이고 어, 그런 이제 성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 현실적인 요소도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인데, 쿠바에서는 외국인은 사실 외화를 벌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해요. 이제 외화 벌이가 굉장히 부족한 곳에서, 그러니까 꼭 그게 외국인을 등쳐먹는다는 건 아니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꼭 등쳐먹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예를 들면 정당하게 외국인이 하숙을 할 수도 있고, 외국인에게 필요한 어떤 걸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벌 수 있는 외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작용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과 기본적으로 외국에 대한 그런 호기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뉴욕과 바르셀로나에 비해서 쿠바 자체가 그 봉쇄를 오래 당해가지고 외국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무지에 의해서 저에게 이제 실수하는 경우는 많았죠. 실수인 줄 모르고 하는 실수들. 예를 들면은 쿠바에서는 모든 아시아인들을 중국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스페인어로 치나인데 치나. 예를 들면 대화가 이런 거예요. 저한테 치나야,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니? 나는 한국에서 왔어. 그러면 야, 여기 치나는 한국에서 왔대. 이런 식인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근데 뭐 그런 것들. 악의는 1도 없죠. 등장하셨어요. 선생님 그 말씀 잘 들었는데 아까 곰쌤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콘스토리오의 그 방향성 이런 것들 얘기해 주셨는데 그 선생님 책에서 그 네. 의학을 공부했지만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분야로 그 간 사람들 예를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뭐 루신도 얘기하고 책 개발라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뭐 아까 곰쌤이 얘기하셨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의학을 공부하시면서 그 네. 방향성이랄까? 그런 것들에 네.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네. 이 질문을 제가 상당히 많이 받는데 어떤 인터뷰를 하건 앞으로 뭐 할 거냐라는. 그러실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네. 의대 3학년이 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음, 일단은 큰 방향성은 아까 저는 계속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커요. 음, 네, 쿠바에서도 그렇고 어떤 이야기와 서사와 그게 또 이제는 의사 입장에서 환자의 서사를 구성하는 법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단인 거죠. 정보를 이렇게 추려서 어떤 스토리를 병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가. 근데 이제 병의 스토리와 또 환자가 구성하는 그 아픔의 스토리는 다르거든요, 또. 어떤 이런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는 굉장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어떤 일상과 의료가 다르게 만날 수 있는 접점을 계속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제가 그 방향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가장 활용도가 클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임상의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의학을 공부를 하고 나서 의학 철학이나 아니면은 의학사라든가 이런 공부의 영역으로 갈 것인가. 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의학이라는 거 자체가 주는 뭐랄까? 이 자신감이 다른 학문보다 더 강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이제 뭐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사 그러면 이제 너무 이제 이 상업적이라서 우리가 이제 돈을 잘 번다 이런 생각밖에 잘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의학을 배운다는 건 사람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문 아니에요? 누구든 아플 그렇죠. 테니까. 나는 이게 주는 어떤 뭐랄까 그 자존감이 굉장할 것 같아. 일단. 그래서 이제 체게바라도 그런 것하고 이제 어떤 혁명을 하는 거랑 무관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자존감하고 왜냐면 인간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원초적인 토대를 내가 이해한다. 이건 대단한 것 그렇죠. 같고 그리고 인간이 자존감을 느끼는 가장 최고의 거는 뭐냐면 내가 누구든 도울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주는 이 자유와 해방감은 엄청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이상한 의사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우리가 이걸 까먹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의대생들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이거는 이런 능력, 이런 거를 이제 그 불교에서는 보살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중생을 내가 돕고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 그러면 일단 치료를 하는 거 아니야, 치료하는 존재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인간이 느끼는 자기 삶에 대한 막 뭐랄까 그 에너지는 엄청날 것 같아. 보통 사람하고는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나는 드는데 일단 어때 그 공부하면서 그런 거 안 느껴? 저요? 응. 네. 공부가
그렇죠. 공부가 그러니까 그 의사분들이 가끔 하시는 그 교수들이 하시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너무 재밌지 않냐고. 근데 그 음. 재미라는 게 환자 입장에서는 재미있을 수 없죠. 저희가 막 케이스를 공부하는데 환자는 너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지 않냐고 물으실 때의 맥락은 이걸 이제 너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만나면 설명해주고 도와줄 수 있지 않냐. 그거에 대한 재미인 거예요. 예. 그게 확실히 그 자부심이 있죠. 어. 다른 공부도 다 사실 그렇게 이어지긴 하는데 굉장히 좀 우회적이잖아요. 예. 이게 직접적으로 내가 타인의 삶에 연결되고 뭔가 도움을,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 이거는 엄청난 프라이드일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루신이나 체게바라가 의학을 배우다가 혁명으로 이렇게 전이하는 그게 완전히 무관한 것 같진 않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거기 몇 명 그 의학에서 이렇게 혁명가로 간 사람들이 소개가 돼 있었는데 그게 영역은 다르지만 어떤 지향하는 바가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치유하겠다 이렇게 되면 혁명이 되는 거고 이제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하겠다 그러면 이제 수행자가 되는 거죠. 되는 거죠. 보살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게 간세형 보살도 약병이랑 뭐 많이 들고 계셔. 그런 거 다 주마 이렇게 청계 손에 각자 처방을 가지고 다 주는 거야. 왕진 이게 의사시네요. 가는 보살의 그 대자유거든. 그 의학을 지금 생각하니 의대를 갔어야 되나? 갑자기? 네,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신? 네. 제가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저는 어디가 아프거나 하면 그 병의 제거에 그동안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고 좀 이 아픔이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을 생각을 하는 게 좀 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혜원쌤이 어디가 아프시거나 병이 찾아왔을 때 네. 가장 먼저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그 아픔을 바라보시는지가 궁금했어요. 제가 별로 안 아파서. 댕기요. 좋아해서. 저도 사실 요즘 좀 반성을 하는 게 저도 이렇게 글을 써놓고 제가 별로 경험이 없어요. 사실 제 고통을 다뤄본 별로 그렇게 크게 아팠던 경험이 없어서 그냥 좀 잠을 좀 많이 자면 낫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잠을 자고 좀 더 잘 먹고 이러면 낫는 편인데 댕기열 같은 경우는 너무 아파서 사실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그런 건 급성의 고통이어서 그때 댕기열을 앓고 나서 그냥 일주일을 입원을 하고 학교에 그냥 간다고 했다가 그 선배 의사한테 엄청 혼나가지고 일주일 더 쉬긴 했습니다. 네. 글쎄요, 그 댕기열 이야기도 별로 그렇게 도움은 안 되네요. 근데 그때는 근데 그런 댕기열 같은 그런 급성 감염은 생각할 여지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 온몸이 엄청 아프고 그냥 자고 진통제 먹고 밥 먹고 토하고 자고 이러다가 보면 이제 끝나 있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가 좀 힘들긴 했구나. 보통 이제 그렇게 아프고 나면은 인내심이 사실은 되게 필요하긴 해요. 그게 체력 회복이 한 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 학기를 굉장한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했던 기억은 나네요. 회복될 때까지. 한 3개월 정도. 그 소연의 질문은 제 생각엔 복희 씨가 훨씬 더 전문가로서 답을 그렇지. 저보다 예. 훨씬 정보가 풍부하십니다. 근데 네. 그게
새로운 종목이 나타나면 일단은 처음에는 약간 허둥지둥 빨리 이걸 야. 어떻게 없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이제 여러 종목을 이렇게 아프다 보면은 여기 학습 효과가 나타나서 그런 시간이 좀 굉장히 단축되고 내가 이게 내 삶을 좀 이게 보게 되는 내가 어떤 것들이 다시 이런 병으로 이게 드러나지? 이런 걸 좀 보게 아마 감리당에 와서 그런 걸 계속 공부하고 동의보감을 공부하고 명리도 하고 이래서 아마 그런 생각이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먼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죠. 맞아. 근데 맞아요. 이제 단축되면서 방향을 이제 빨리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도 하지만 이제 내 삶도 돌아보는. 그래서 일상에 이번에 이 병은 어떤 것들하고 또 연결이 됐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되니까 그게 또 새로운 공부거리가 되고 거기서 또 뭔가 이렇게 나는 정말 이게 지금까지 이게 뭔가를 하면서 별로 생각도 깊지 않고 이랬는데 아픈 걸 통해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 민주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그 이제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뭐 위가 아프다거나 이렇게 어디가 갑자기 아픈 데가 생길 때 네. 할 말이 없거든요. 건네줄 말들이. 음. 그냥 뭐 검색을 해. 인터넷에. 네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위가 아프냐, 뭐 어떻게 아프냐. 이제 그냥 네. 그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물어봐 주고 근데 그 뒤에 되게 뭔가 그러니까 저는 뭐 전문인도 아니고 뭐 제가 겪지 않은 그런 병에 대해서는 뭐 따르게 해줄 말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하면서 돌아본 많이 들어본 어떤 너의 생활을 돌아봐라 이런 거를 말을 할 수도 없고 갑자기 그러겠네요. 네. 네, 근데 그럴 때 되게 어떤 마음을 내면 그게 뭘 해줄 수 없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죠. 저는 어떤 그 지식이 없을 때 알면 당연히 얘기를 해주겠지만 그리고 또 얘기를 해줘도 안 듣는 경우가 태반이기도 하고 저는 그 아픔을 그런 그 증상이라든가 병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할 때 무슨 말을 그 자리에서 더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속성인 것 같아요. 다음에 그걸 또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 친구는 그 위가 안 좋은 친구구나. 이유 원인은 모르죠. 의사가 아니니까. 인터뷰를 할 수도 없고 정보도 없고. 근데 어쨌든 이 친구의 일상과 삶에 나타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 그 사람들의 이야기할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다음번에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너 요즘 위는 어때? 라고 그 물어보는 그 말이 사실은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어떤 그 친구의 몸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고 그것이 그리고 그 친구가 별로 안 아파라고 한다면 그냥 그거는 일시적인 문제였던 거고 근데 지금도 아파라고 하면 그때는 진짜 그 친구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게 어떤 뭐 식중독에 걸려서 배가 아프다와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더 많은 걸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너 그때도 되게 아팠는데 지금도 아프다고 하네. 좀 이상하다. 원인이 뭔 것 같아?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제 가질 수 있는 어떤 관심이고 친구가 이제 마음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이야기를. 그래서 저 사람이 몸이 저렇게 안 좋고 거기에 기울이는 관심이 사실 좀 고마운 관심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아니요, 저 질문할게요, 쌤. 그 책에 대한 질문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혜완 안 읽었군. 아니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왜 책에 대한 질문이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어쨌든 혜완 쌤은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네. 미국도 가고 쿠바도 가고 스페인도 가고 하면서 이 공부도 하고 의대 의학 어렵다는 그 의학을 같이 하면서 또 여기 감리당이나 이런 데에서 같이 뭐 글도 쓰고 이제 계속 그래 왔는데 그런 식으로 주변 환경이 계속 이렇게 바뀌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사실 좀 요번 책을 읽으면서도 좀
좀 느껴졌었는데 그런 네. 그 혜완 쌤의 그런 뭐라 해야 될까? 공부의 열정의 이 원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거에 대한 비결을 묻고 싶은 거 아니야? 비결? 공부를 잘한다는 그 그러니까 비결이랑은 저는 다른 것 같은데 비결이 맞을 것 같은데 네 그 질문에는. 비결이 뭐예요? 이거지 무슨. 왜 이렇게 공부를 하나요인가요? 질문이?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요? 이런 건가? 딴지 아니면 지금 비결인 것 같은데. 이유는 뭔가요? 이런 거. 비결은 뭔가 그런 걸로 할까요? 글쎄요. 저는 일단 선후 관계를 따지자면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는데도 공부를 일관되게 하다니가 아니라 공부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치. 저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별로 여기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바르셀로나도 여기 의대에서 저에게 편입을 허락했기 때문에 온 것이고, 예, 쿠바도 공부할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간 것이고, 저는 막 외국에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큰 사람도 아니고, 공부거리를 못 찾았으면 돌아왔겠죠. 일단은 선후 관계는 그렇고, 공부를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어, 재밌으니까. 공부를, 맞아요. 재밌으니까. 공부는 재밌어서 해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엔 뭐 천성일 수도 있고, 그리고 공부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계속 자기를 바꿔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저는 재밌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의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 얘기를 예전에 글에서 썼었는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많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떠나 의학의 병과 치료의 세계가 이분법 이전에 있는 세계구나. 이런 거를 좀 깨닫게 되면서 여기 있으면 마음이 이런 점에서 편해지는구나. 또 이런 새로운 세계를 알아가는 것도 재밌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과정 속에서 고민을 계속 한 게 있었다면 이 10년의 여정 속에서 그래, 나의 인풋은 이런데 아웃풋은 뭘까라는 고민을 계속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재밌고 즐거운데 이 공부로 나는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글을 계속 쓰는데 어떤 방향의 글을 쓰고 싶은가? 어떤 종류의 글을 쓰고 싶은가? 좀 그런 고민이 있다가 이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의학을 만나서 의학에서 몸을 공부하고 이렇게 사람들과 구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현장에 있으면 재밌겠다. 여기를 나의 어떤 아웃풋으로 삼아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쿠바에서 갖게 됐고, 그래서 계산 없이 의대에 뛰어들었다가 이렇게 시험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도 시험 공부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시작했으니 졸업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지금 공부는 2년 남았는데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영이가 지금 질문한 게 그건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럼 뭐해? 너 뭐가 뭔가 질문했니?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그 왜 의대를 갔는지 이해를 했어요. 저기 스페인 문학을 해라 뭐 이제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건데 어느 날 이제 의대를 가겠다고 그 연락이 왔을 때 좀 당황을 했지만 그게 이렇게 뭔가 좀 나한테도 설레임이 있었어. 쿠바에서 공부를 하려면 쿠바가 가장 잘하는 걸 해야 돼. 그게 의학이겠다. 그거를 그때 이제 생각을 들면서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저항감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이제 이걸 보니까 그동안은 사실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쿠바에서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이 좀 짠한 게 있었는데 이 고생이 이제 참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스토리가 되니까 근데 이런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의대를 가고 한 거에 그 원천이 이거는 진짜로 중요한 건데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에요. 사람에 대한 호기심. 예, 의학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이 궁금한 거야 지금 이 저자는. 여러분은 그거를 지금 좀 아주 진짜 실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이 너무 궁금하니까 의학을 했고 의학을 하니까 의학을 해서 쿠바에서 이 의료 이런 것도
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지. 일단.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어떤 공부하고 이제 글을 쓰는 원동력이 아닐까. 그걸 확실히 알게 됐어. 이 지적인 관심하고 좀 다른. 사람이 궁금해.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정보에 있으면 사람이 안 궁금해지거든. 그러니까 어제 대학교에서도 그 교수님들 얘기가 그 과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안 궁금하대. 그래서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있으면 이렇게 뭔가 약간 에로틱한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야. 와, 그게 놀랍지 않나? 청춘 남녀가 같이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서로에게 무관심한 게 느껴진다는 거지. 그 관심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기 다 이제 이 자기 안에 SNS 거기에서 느끼는 즐기는 어떤 쾌락이죠. 말을 할 필요 없고 옆 사람에게 관심을 갖자. 이게 진짜 아주 뭐 다른 문제 더 얘기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뭐 경쟁이니 뭐 자본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예. 사람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세상에 캠퍼스는 거의 천국이야, 천국. 이렇게 캠퍼스가 좋을 수가 있나? 근데 거기 다 이제 다 고립된 청년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오가니까 그 선생님들 꿈은 이 공간이 왁자지껄 하는 날이 올까 이거야. 저 왁자지껄 했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데 뭐 말도 못해 뭐 온갖 디지털로 해놨는데 거기 이 청년들이 안 와. 그리고 와도 떠들질 않아. 너무 안 떠들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람이 관심이 없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무슨 비결이고 뭐고. 그래서 그 고생을 잘 견뎠구나. 예. 예, 그걸 알게 돼서 뿌듯했습니다. 네. 사실 생각해보면 진짜 재밌었어요. 예. 지금 제가 바르셀로나에서 의대 생활을 하니까 더 막 비교가 너무 되더라고요. 여기도 뭐 왁자지껄하지 않고, 확실히 그것도 사실 크게 차이를 느끼는데, 쿠바에서는 인터넷이 없이 의학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식이 다 사람이랑 책으로만 소통이 되는데, 여기로 건너니까 거의 진짜 시간을 엄청나게 뛰어온 느낌이죠. 진짜 다 막 디지털에 다들 아이패드, 컴퓨터 뭐뭐뭐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확실히 진짜 사제 관계도 되게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쿠바가 지금은 엄청나게 어려워졌는데 더 어려워질 게 쿠바 있나? 더 어려워졌어요. 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네 시절은 좋았어 이런 얘기가 나. 네 시절이라 저 한 번도 있으면서 편하게 있었던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쿠바가 지금 굉장히 라떼는 라떼는 괜찮았어요? 라떼는 네, 거의 지금 그런 상황이 돼서 어떻게 보면 쿠바가 그렇게 더 안 좋아지기 전에 가서 운이 좋게 좀 귀한 경험을 하고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간이 51분이 됐네요. 어지간히 재밌으셨나요? 네.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닌가? 약간 강압적인. 하여튼 이걸로 이제 오늘 5월 그 혜완쌤의 북토크를 마치고요. 이제 오늘 이제 미션은 다 부여받으셨죠? 각자의 현장에서 콘솔토리오를 만들어가는 이 미션을 받으셨고, 그걸 통해서 이제 좀 여기 풍요로운 의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조금 그래도 그쪽으로 생각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북토크를 마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